안녕하십니까. 한국 II협의회 기업 리서치센터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김경민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의 키워드는 네오 클라우드입니다. 그 빅테크 AI 클라우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네오 클라우드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 순서는 총 이제 4개의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탄생과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AWS를 출시한 게 2006년도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2010년 초반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 강에서는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GPU 부족이 일어났던 사태, 그리고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챗 GPT 열풍이 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3강에서는 이 크립토 채굴 업체들이 AI 클라우드 회사로 변신하는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업종에서는 코어 위브라고 하는 기업이 대표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어 위브 외에 네비우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비우스라는 회사는 4강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4강에서는 이런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탄생과 확산, AWS 출시부터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대이주하던 201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이야기를 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퍼블릭이란 단어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또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사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온프레미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저도 지금은 제가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지만 2010년 전에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내부의 설비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임원분들이 온프레미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단어를 들으면서 도대체 아니 왜 회사 내 사무실 설비를 얘기하시는데 언프레미스라고 얘기를 하시나 도대체 저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되게 궁금해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회사가 그렇듯 기본적인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갈 때 이거를 이제 용기를 내서 질문을 잘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언프레미스에 대해서 좀 막연한 어떤 이해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언프레미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프레미스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별 기업이 자체 데이터 센터나 서버실에서 직접 그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언프레미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예전에 전산실에 계셨거나 지금 이제 어떤 그 조직이나 그 기관에서 IT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용어를 모르는 회사원들도 많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프레미스 하에서는 물리적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구매하고 IT 운영팀이 실제 관리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운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언프레미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언프레미스 방식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특히 한국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언프레미시스란 단어는 프레미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프레미스는 이제 건물, 토지, 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당 건물, 해당 부지 안에서 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언프레미스라고 하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건물 안에 또는 우리 회사 건물 안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 AI 네이티브 툴 중에 감마 AI라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감마 AI나 아니면 캔바, 미리 캠퍼스 또는 젠스파크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이제 감마 AI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 텍스트 만들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 텍스트에 맞게 그림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멋진 그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1강에서는 이 감마 AI가 만들어준 슬라이드에 몇몇 그림들을 제가 또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1강 말씀드리고 있는데 1강의 이 발표 자료는 굉장히 용량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하나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티드 되면은 용량이 거의 글쎄요. 지금 30페이지도 안 됐는데 용량이 거의 30메가바이트가 넘어가고요. 심지어는 그림이 전혀 없이 텍스트를 제가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하면은 엄청나게 용량을 많이 좀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감마 AI를 이용해서 다른 발표 자료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자료는 30페이지가 안 됐거든요. 그림도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뭔가 하나하나 타이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어떤 문장 하나를 주고 그 문장 하나에서 이제 나머지 컨텐츠들을 제너레이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발표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파일의 용량이 200메가바이트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저도 이런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뭔가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사용했을 때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제가 좀 전에 온프레미스 말씀드렸고 중간에 이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파일 용량이 엄청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또는 이용하지 않느냐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이제 유연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초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언프레미스는 이제 자체 서버나 인프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크게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엔터프라이즈라고 불리는 그런 대기업에서 뭔가 IT 관련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의외로 언프레미스 자체가 좀 더 효율적이거나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나 보안 책임을 가져가는 부분에선 언프레미스가 훨씬 좋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애널리스트 일할 때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언프레미스였다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다 100% 전환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전환하지 않고 언프레미스로 더 남아 있으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IT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이 그림도 제가 이제 언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를 대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마 AI에서 이미지로 만들었던 이렇게 또 멋진 그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단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그 해당 파일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나서 사실 요즘은 미국에서는 이 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프레미스 환경에서 서버를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운영하던 회사들이 언제부터 바뀌었냐 하면 2000년 중반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아마존의 AWS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클라우드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무한 확장 가능한 그런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저희가 하이퍼스케일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이퍼스케일 컴퓨팅이나 이름을 따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은 주로 아마존의 AWS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월드와이드 4위, 5위에 해당되는 이제 알리바바하고 그다음에 오러클 클라우드까지 포함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AI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가끔 무슨 하이퍼스케일러랑 계약이 임박했다,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을 실적 발표 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이퍼스케일러가 어떤 기업인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마 뭔가 NDA 같은 계약이 걸려 있겠죠. 그래서
뭐 투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포함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면 아마존하고 계약했나? 네, 이렇게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듭니다. 네, 아무튼 그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 중에 대규모로 서비스하는 회사들, 특히 그런 미국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2000년 중반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2025년은 살고 있으니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6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차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은 기존의 그 언프레미스 방식으로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던 그 기업들이 뭔가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2008년도에 그 크레딧 크런치라고 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비용을 절감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어떤 그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2006년도에 아마존이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선보였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낫다, 좀 더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2006년, 2008년 계기로 2010년 초서부터는 한국의 그 주식시장에서도 클라우드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가르트너하고 그다음에 니스트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의 내용은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가르트너 같은 경우는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베이스로 서비스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가트너의 정의를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자료들 보면은 그중에 뭐 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그 약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약자들이 많이 쓰이게 된 그 표준을 정했던 회사가 아니라 기관이 어디냐면 니스트입니다. 사실 저는 니스트를 원래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는데 작년 7월에 세미콘 웨스트라고 하는 그 전 세계 반도체 전시회 중에 가장 큰 전시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거든요. 거기 갔더니 이제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랩리서치 같은 회사도 나와서 발표를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는 핫하진 않았지만 지금 엄청 이제 힙하다고 알려진 퀀텀 컴퓨팅 회사 중에 리게티의 CEO가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외에 그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각 주의 주지사 또는 그 주지사 밑에 굉장히 직급이 높은 상급자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이 리스트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제 리스트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면 또는 이제 R&D를 하면 어떤 식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엄청나게 긴 스크립트를 읽어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리스트란 그 곳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그 이후로는 좀 더 많이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IT 분야에서 과거에 뭐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퀀텀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차세대 신기술이 나왔을 때 리스트의 자료를 보시면 뭔가 그 표준을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리스트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것도 이제 상장 주식들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상장된 기업도 역시 뭔가 리스트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발표와 연관 있는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리스트에서
발표되는 자료나 아니면은 이제 프레스 릴리즈라도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리스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은 컴퓨팅 리소스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시면 2020년 6월에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기나 정보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등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가르트너의 정의나 아니면 니스트의 정의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그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정의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은 지금은 어제 기준으로는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정보통신망이 지금 뭔가 서비스 안 되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 관련된 정의도 제가 최신 버전으로 화면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2020년 6월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역시 이 페이지도 제가 이렇게 왼쪽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정리한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멋진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게 보시면 약간 한국 느낌은 좀 아니기도 하죠. 뭔가 다른 나라가 생각나는 그런 빌딩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감마 AI 내에서 활발하게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이미지는 거의 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 다음부터는 대부분 텍스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다음 페이지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거의 텍스트 위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온프레미스랑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정리해보면 온프레미스는 기업이 자체 데이터 센터나 서버실을 직접 이제 소유하고 운영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만 이게 통제와 보안 때문에 이런 걸 선호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단어도 쓰이긴 쓰입니다. 쓰이긴 쓰이고 주로 이제 금융이나 의료 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많이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그 상장 기업들, 미국 상장 기업도 있고 한국 상장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의 뉴스를 보다 보면 되게 많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이런 단어도 나오고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근데 꼭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뭐 쿠버네티스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어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CSP하고 MSP입니다. 그래서 이제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의미하는데 실제 미국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단어나 아니면 그냥 CSP란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CSP란 단어를 들으면 AWS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의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의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MSP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MSP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 대신에 이제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기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MSP로 잘 알려진 기업은 메가존 클라우드나 아니면 베스핀 글로벌 이 두 기업은 아직 상장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MSP인데 이제 MSP랑 CSP랑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MSP 위주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CSP 서비스의 리셀링도 하고 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고객들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고객들 입장에서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없을 때 대신 그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MSP, Managed Service Provid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CSP란 단어가 나오면 CSP는 마이크로소프트나 AWS가 CSP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MSP는 예를 들어서 베스핀 글로벌이 MSP구나 이렇게 딱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프레미스 시대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 보면 그 예전에 언프레미스 시대 중에 1980년대에는 메인프레임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인프레임 실물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메인프레임은 거의 뭐 건물 한 층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사실 메인프레임 전에 과거에 뭐 이제 IBM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들었던 뭐랄까요? 거대한 중앙 컴퓨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 그 사이즈를 그 언급하는 글들 읽어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저렇게 큰 컴퓨터들을 어떻게 관리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처럼 반도체가 많아지기 전에 예전에 초기 형태의 컴퓨터, 그러니까 계산하는 기계들은 진공관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진공관들이 달려 있고 또 케이블들이 달려 있고 그래서 저걸 다 어떻게 설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1980년대까지는 그런 메인프레임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1990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비로소 서버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서버에 뭔가 요청하는 그런 컴퓨터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IT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보통 고객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마치 저희가 이제 뭐 호텔이나 또는 어떤 가게에서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에게,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런 작은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결국에는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을 했죠. 사실 이제 인터넷의 생일을 1983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한데요. 실제 그 이후에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 같은 경우도 1996년도에 그 당시에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으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웹 브라우징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링크 하나 찾고 클릭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만 그 이후로 2000년대 이후에 웹 브라우징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쉬워지긴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1996년도에 월드와이드 웹을 이렇게 서칭을 해서 그 서칭한 결과를 제출하는 게 제 기억으로 저의 과제물이었는데 그 서치하는 게 웹 서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음 페이지로 못 넘어가서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이 납니다. 다 이제 옛날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도 발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반 기술들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2006년도에 AWS가 나왔고 2010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1980년도에 그 한 층을 차지하던 메인프레임 엄청나게 큰 메인프레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서버란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라고 했는데요. 사실 서버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고 메일 서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메일 서버도 SMTP나 아니면은 이제 POP3, POP3가 있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이메일 쓸 때는 내가 이메일을 쓰면서 이메일 서버 덕분에 제가 이메일을 쓴다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반 기술의 발전 이후로 이런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기술들을 편하게 쓸 수 있게 UI, UX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서버들을 쓰고 있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는 이런 다양한 서버들이 있다. 지금 말씀드린 서버 외에 그룹웨어 서버나 아니면 네트워크 관련 서버, 그리고 인증 서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다만 우리는 뭔가 인터넷에서 뭘 할 때 또는 인트라넷에서 뭘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서버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지만 굉장히 서버도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든 금융회사든 조금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의 기준으로는 이메일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요. 인터넷 접속을 위한 DNS 프락시 서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직원 로그인 관리를 위한 인증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다양한 서버들을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언프레미스 시대였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한 이후에는 AWS나 애저 같은 그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이런 서버 기능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기반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런 뭐 월드와이드 웹이니 인터넷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1960년에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유틸리티라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단어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나는 기업이 한국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전기나 아니면 수도처럼 필요할 때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고 쓰자 이런 것들을 그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했는데 이런 개념이 1960년대에 처음에 이제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도에 인터넷의 전신이라고 하는 아르파넷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리 있는 컴퓨터에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뭔가 좀 이제 시연이 됐고, 그리고 1980년부터 네트워크와 웹 기술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1983년을 인터넷이 그때 태어났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웹 기반의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등장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6년도에 제가 월드와이드 웹을 웹 브라우징하는 과제물을 하느라고 되게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반 기술들이 발전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가상화 기술,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를 여러 대의 가상 서버로 나누어 사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IT 자원을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당해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걸 이제 프로비셔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아마존의 EC2나 아니면 아마존의 S3, 그다음에 구글의 앱스, 구글의 이제 앱 지금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뭔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막 바뀌기 시작할 때 201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가트너의 경쟁사 중에 IDC라고 있잖아요. 이제 IDC도 한국에 이제 IDC가 있는데 그 IDC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께 여쭤봤어요. 왜 이 수요처들이 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를 왜 바꾸려고 하나요? 그랬더니 딱 하나가 바뀌어요라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클라우드란 단어를 쓰기 전에는 뭔가 이제 서버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본 지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영어로 저희가 캐피털 익스펜디처라고 하고 아주 짧게 줄여서 캐펙스, 뭐 케이펙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뀌면 이 케이펙스가 다 이제 오펙스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운영 지출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한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기업들한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설립되는 스타트업들 보면은 설립 초기부터 아예 자본 지출 생각하지 않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고 또 클라우드 베이스로 그 자원을 확보해서 쓰는 기업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이 활성화된 다음에 되게 오랫동안 이 기업들의 랭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10년 전에 봤던 랭킹이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그 시장조사 기관 중에 스타티스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발표한 랭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가 AWS인데요. 이제 아마존의 AWS가 1위인 이유는 이게 되게 저도 궁금한데 제일 먼저 서비스를 출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굉장히 다른 빅테크 기업,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대비 좀 빨리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2위고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그 다음에 출시했어요. 그래서 출시된 순서대로 1위, 2위, 3위인데 이게 아직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세 기업은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영위하고 있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분기마다 하고 나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의 매출 증가율, 특히 YOY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유지되는지 이 부분이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실적이 좀 별로였어도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증가율이 30%였다. 이러면은 주가가 잘 유지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10년 전에는 다
기타 항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타 항목에 들어간 회사 중에 두 회사가 그 기타 항목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 중에 첫 번째 회사가 이제 알리바바고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그 이제 이런 시장 조사 기관의 집계 자료에 기타 또는 이제 others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리바바가 거의 4%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원래 기타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에 있다가 올라온 기업들이 꽤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4위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5위가 오라클이고요. 그 다음에 6위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사실 원래는 CRM 소프트웨어 회사로 유명한데 세일즈포스도 M&A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앱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되게 잘 알려진 앱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자들이 쓰던 커뮤니케이션 앱인데, 네, 그 앱도 슬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랙도 원래 이제 게임 개발사에서 만들었던 내부용 커뮤니케이션 앱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슬랙이 너무 잘 되니까 게임 개발사에서 원래 만들려던 게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접고 이제 슬랙을 더 많이 키웠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그 슬랙이 2021년도에 세일즈포스에 인수가 되고요. 사실 이제 슬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하고 좀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점은 PDF 파일을 보냈을 때 첫 페이지가 굉장히 잘 보인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고용량 파일들, 뭐 엑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을 주고받아도 나중에 파일들만 따로 볼 수 있게 되거나, 그래서 사실 이걸 말로 설명하면은 네이트온이나 카카오톡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네, 뭔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하는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네, 잘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세일즈포스에서 인수를 했고,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지금 이제 월드와이드 시장에서 6위고요. 7위, 8위가 IBM 클라우드 그리고 텐센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점유율로만 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4%고 오러클이 3%, 세일즈포스랑 IBM 클라우드나 텐센트 클라우드가 2%니까 좀 되게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외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클라우드 회사들도 다 이제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비교적 초기에 이 시장을 선점했던 아마존 AWS 서비스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존의 CEO도 요 AWS 담당하시던 분이 CEO죠. 그래서 이 AWS가 2006년도에 서비스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거 아마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보면 지금 CEO인 그분의 조금 옛날 얼굴도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AWS는 2006년도에 공식 출시가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달까요? AWS의 최대 고객사는 아마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것도 물류 시스템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마존 직원들만 알고 있는 내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다 AWS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사실 굉장히 좀 한참 동안 AWS의 최대 고객사가 아마존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실 모르다가 제가 이제 여의도에 와서 애널리스트가 되고 이제 IT 애널리스트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 컨퍼런스 콜을 듣거든요. 그래서 뭐 2012년에 인텔 컨퍼런스 콜도 듣고, 그다음에 뭐 구글, 뭐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스티브 발머가 아직 CEO였는데 그때도 뭔가 행사했던 것들 이제 영상으로 보곤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AWS가 그 당시에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1위였기 때문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AWS의 최대 고객사가 아마존 자신이다라고 해서 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체 고객사인 아마존을 위한 것이었든 아니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마존의 창업자가 엄청나게 해안이 있었던 간에 2006년도에 정말 빨리 출시하면서 지금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까지 스티브 발머라는 분이 CEO였어요. 근데 스티브 발머
CEO가 재직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13년이나 2012년이면 이미 아이폰이 출시된 지 한참 지난 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은 2007년도에 출시가 됐고,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까지 가면서 미국의 IT 기업, 하드웨어 기업이든 서비스 기업이든 다 이제 모바일 쪽으로 엄청나게 전환을 하던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모바일 기반의 전환이 늦어졌다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사실 그 이제 2013년 당시의 CEO였던 스티브 발머 이분이 뭔가 그 모바일로의 전략적인 전환에 실패한 분으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다들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CEO가 된다면 과연 뭘 할까?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많아 보이는 빅테크 기업에서 CEO가 바뀌면 다들 이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이제 과거 몇십 년 전에 CTO였던 팻 겔싱어가 몇십 년 만에 이제 인텔의 CEO로 금융 환영했을 때 다들 이제 팻 겔싱어가 와서 뭘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제 또 몇 년이 지나서 올해 인텔의 CEO가 또 바뀌었죠. 그래서 리프 텐이라는 분이 왔을 때도 이분이 그전에 케이던스 CEO였는데 이분이 인텔에 와서 뭘 할까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십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 분이 CEO가 되고 나서 이 모바일 전환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오셔서 클라우드 퍼스트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뭐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버전으로 어느 정도 조금 전환이 돼 있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취임한 다음서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로 엄청나게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AWS에 이어서 클라우드 시장의 탑티어 사업자로 급부상을 했죠.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조그맣게 구축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한번 제가 학교에서 했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애저 그 무료 계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계정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사실 뭔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시작한 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2008년도에 구글 앱 엔진으로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구글은 좀 이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랑 달랐던 거는 AWS는 처음부터 이제 인프라 쪽으로 엄청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최대 고객사가 아마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 구글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고객 확보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물론 구글은 네, 어떻게 보면 구글 입장에서는 애플도 엔터프라이즈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뭔가 거대한 빅테크가 아니라 보통 미국 내에서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면 포춘 500 대기업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굉장히 그 여러 대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대기업들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확 공급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어프로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등, 2등, 2등이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위에 머물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구글에서 그거를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3위면 이것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나 오라클이나 세일즈포스나 IBM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 다 5% 미만이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마켓쉐어가 요즘 스타티스타 기준으로 13%인데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차트에서는 오라클이 클라우드의 5위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많이 치고 올라온 거고요. 그 이제 오라클의 창립자인 이제 레리 앨리슨이라고 계시죠. 이분 엄청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클라우드 컴퓨팅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에 굉장히 회의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라클이 이제 온프레미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정말 강력한 공급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라클의 매출에 기여하는 고객사들이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선호하는 고객사들이다 보니까
오라클도 계속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라클의 여러 가지 제품 솔루션 중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있고 CRM도 있고 되게 유명한데, 사실 이제 오라클이 계속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했고, 이제 오라클이 그런 CRM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언프레미스 위주로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CRM을 그러면 클라우드로 해보자 하고 나왔던 회사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6위 회사의 세일즈포스죠. 그래서 네, 오라클은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로의 전환이 좀 많이 늦은 편인데 최근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라클도 한 3년 전까지는 클라우드의 강자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라클이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5위 정도 되니까 그에 따라서 오라클의 주가도 좀 뒤늦긴 했지만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그게 결국에 그 기업이 갑작스럽게 그런 전략을 바꿨는데 그 변환이 옳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라클 CEO가 아마 2014년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엄청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2006년도에 그 아마존의 AWS부터 해서 뭔가 클라우드 혁명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발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강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인공지능이나 네오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또는 이제 기업체 계신 분들 만나거나 하다 보면 그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부터 애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IT 애널리스트로서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2010년 이전에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아마존의 AWS 등장부터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뭔가 클라우드로 바뀌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점점 확산되고, 그리고 원래 그 진영에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리바바와 오라클, 또 세일즈포스, IBM 이런 회사들이 치고 올라왔다. 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2강에서는 모두가 잘 아시는 이제 2022년 챗 GPT의 열풍, 그리고 그때 뭔가 GPU가 부족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